잘 쉬었습니까? 그래도 뭐 여름이니까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지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응시원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응시원서 집어넣으면 이제는 응시원서비도 다 안 돌려주니까 돈은 집어넣고 이만 마지노선은 건넜습니다. 이제 합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때가 제일 기가 얇은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계속 민총만 보다가 시험장 갑니다. 좀 보다 보면 옆에서 그러니까 그쪽 보고 그쪽 보고 합니다. 자, 항상 말했죠. 그런 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냥 항상 말합니다. 1, 2, 3, 4월 달까지는 민법을 예를 들 것 같으면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3, 5월 달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을 위해서 하는데 항상 말하지만 60점 합격이니까 그 1, 2, 3, 4와 5월 달까지 했던 것 중에서 핵심적이고 반복적으로 나눈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자기 거로 암기하고 가서 합격을 하는 것이지 그 5월 달까지 했던 걸 전부 다 자기 거로 만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번에 그랬죠. 6과목을 한 달씩만 공부하더라도 6개월인데 그럼 두 번 볼 때는 벌써 12개월 들어갔는데 여러분 공부 시간이 즉 1년간 수험 시간이 10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한 달 한 10일 내지 20일 만에 책 하나씩 보고 시험장 간다는 꼴밖에 안 되는데 어찌 그게입니까? 그 완벽하게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각 선생님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한다는데 그거는 자기 과목만 1년 내내 했을 때 이야기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핵심적이고 반복적으로 나누는 걸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60점이다. 민법 같으면 70점이 목적이다. 다른 거 뭐 공시법은 60점이 목적이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겁니다. 안 되는 부분 하면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재수생이 조금 없어 그렇지 재수생은 이때 되면 제일 좀 불안합니다. 이제 재수생이니까 한 번 떨어지는 거는 그래도 왜이지만은 두 번째 떨어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엄청나게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 팍팍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가슴이 털컹털컹해요. 왜냐면 모르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왕좌왕 하다가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모르는 문제 나오지 그러면 안 나오겠습니까? 문제를 만드는 건데 예컨대 장판지 문제 8회 만들죠. 8회 만드는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만 계속 하면 좋지만은 여러분 생각해요. 8회 문제 만들 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70점 정도 레벨을 수저 넣게 8회 문제를 만들면 책이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 새로운 문제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모르는 문제가 나오니까 지식욕도 자극하지만 좀 불안감을 없애니까 계속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더 기분 좋다니까요.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거 알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가다가 삐끗하는 겁니다. 그렇게 5년 내지 7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를 무시하는 게 더 올바른 겁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그것도 안 되면 제가 방학하기 전에 그랬죠. 물건과 뭐만 봐도 된다? 채권만 봐도 6, 70점 넘습니다. 그게 올바른 전략입니다. 특히 개론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번에 그랬죠. 우리 학원 개론쌤이 출제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80점 나오면 다른 학원에는 60점이 안 나와요. 60점, 50점도 잘 안 나옵니다. 그 학원에서 치는 개론쌤 우리 문제 치면 뭐라고? 또 점수 안 나옵니다. 각 학원마다 뭐가 틀린다고? 개론은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개론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강조하냐에 따라 틀리고 그 개론은 우리 민법보다 한 5배 양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개론은 새로운 문제가 많습니다. 전혀 듣지 보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민법은 알겠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푸는 것이지 개론은 뭐라고? 어려운 게 아니고 뭐라고? 아예 듣지 못했던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문제 푸는 것도 좋지만 우선 내가 몇 점 정도는 확보하고 나와야 된다. 50점 정도는 확실히 확보하고 조금씩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기 실력을 너무 믿는 것도 안 좋지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8, 7, 9, 10 이때 하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60점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점수가 내가 40점이라도 지금부터 여러분 차근차근 하는 게 이때까지 했던 6개월보다 훨씬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지금은 조금 알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만 자기 거로 암기하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문제 딱 풀고 답안지를 딱 봐봐요. 그러면 답안지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본과 동시에 내가 왜 틀린지 안다니까. 밑에 해설을 보는 게 아니고 정답을 옮겨 쓴과 동시에 자기가 틀린 걸 안다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내가 확실히 내 것을 못해서 그래 틀린 거지. 정답을 봐도 모르겠다. 그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는 관계없어요. 근데 그게 정답을 본과 동시에 아는 게 4개 나왔다. 그럼 벌써 몇 점 차이 납니까? 10점 가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점수입니다. 4문제면 벌써 10점이 간다니까. 그런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혀 몰라서 틀린 거는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틀린 건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보자마자 틀린 문제, 그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정답을 봐도 모르겠고 해설을 봐도 모르겠다. 그게 틀린 거는 정말 틀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보면 정답 본과 동시에 아 이 소리 나오든지 이걸 잘 몰랐는데 해설 보면 아 이거 아는 거는 벌써 뭐라고? 다 밖에 안 밖에? 봤던 이야기예요. 이걸 안 틀려야 된다고. 이걸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뭐야? 이런 거 그냥 틀린 게 좋습니다. 이 뭐야? 그런 거 뭐야? 그러고 넘기는 거지. 어떻게 할 겁니까? 사법고시 80점, 90점 나오는 것도 문제 풀면 모르는 게 나오는데 전혀 듣지 못하는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믿고 책을 믿고 나오는 부분 달달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 항상 기출문제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내가 공부할 뭐라고? 방향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고 재작년도 나왔고 3년 전도 그렇게 나왔으면 올해도 뭐라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올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37페이지부터 풀면 됩니까? 34페이지입니까? 33페이지입니까? 여기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지? 대리 처음 할 자리입니까? 네. 나는 잘못 짚혀져 있네. 자, 대리입니다. 이제 민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대리의는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합니다. 매도인은 지금 갑이에요. 그럼 매수인은 누구냐? 병이 매수인입니다. 그럼 이 매매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갑과 병이지. 매매의 당사자는 내가 매도인 써놨잖아. 지금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매도인이 자기가 직접 매매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럼 매매 이야기를 한 법률 행위는 누구 한다? 대리인이 합니다. 자, 그럼 이 매매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갑과 병입니다. 매매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에 매도인란을 누구 쓴다고? 매도인은 갑이고 나는 그 사람의 뭐에 불과하다?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쓴다니까. 그러니까 매매의 당사자는 항상 본인과 상대방입니다. 당사자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인은 제3자냐? 그건 아니다 그랬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원래는 당사자는 누군데? 본인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본인을 대신해서 법률행위 합니다. 이걸 줄여서 대리해서 법률행위 한다는데 그 대리해서 법률행위 한다는 걸 유식하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현명한다 그럽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현명.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잖아요.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니까 그 효과가 너한테 간다고? 본인에게 직접 가게 되는 겁니다. 매도인이 갑이라고 했으니까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계속됩니다. 이런 제도를 뭐라 그런다? 대리제도라 그럽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함으로써 그 효과를 바로 본인에게 직접 계속시킵니다. 그럼으로써 본인은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은 법률 효과를 누리는 거죠. 따라서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이라는 채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줄 채무는 누가 부담한다? 누가 부담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니까? 갑이니까 갑이 부담합니다. 이 말은 모든 권리 의무는 누구한테 기속된다?
매도인과 매수인, 즉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속됩니다. 대리인에게는 전혀 기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는 누구 한다?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본인은 의사 능력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필요했지만 무슨 능력은 있을 필요 없다? 행위 능력자임은 요하지 않는다. 아예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117조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모든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대리인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매매계약을 하고 있죠. 그럼 꼭 매매계약만 대리할 수 있느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그것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법률행위만 대리하시, 불법행위 이런 거는 대리 못합니다. 법률행위 중에서도 무슨 법률행위만 대리한다?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대리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에 대해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따라서 다 같은 법률행위라도 신분행위는 대리할 수 있게 없게? 없다 이 말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불법행위도 대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에 법률행위만 할 수 있다 했는데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의사의 통제와 관념의 통제는 뭐하고 유사하다? 법률행위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통제와 관념의 통제는 대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의사의 통제와 관념의 통제는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대리가 허용됩니다. 즉 본인이 해야 될 의사의 통제와 관념의 통제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다 같은 준법률행위라도 뭐는 못한다? 비표현행위, 흔히 사실행위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 그럼 뭐라 한다? 불사시는 대리가 아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리는 몇 사람이 움직입니까? 세 사람이 움직입니다. 이걸 대리제도의 삼명관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관계,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 여기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대리건이 발생되느냐? 대리건 발생 원인입니다. 대리건 발생 원인에 따라 대리는 뭐로 나눈다? 조용하다.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로 나눕니다. 그럼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요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수권행위입니다. 수권행위란 뭘 수권행위라 한다? 본인이 대리인 될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줄여서 수권행위, 풀었으면 대리권 수여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대리인 될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되는 게 임의대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 등에 따라 발생되는 게 법정대리 그렇습니다. 이게 양자가 다른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차이점 그렇게 말하면 먼저 수권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복대리 스님이 틀립니다. 자,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복인권이 없어요. 그러나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스님할 수 있습니다. 요 차이점. 다음에 대리권 소멸 사유가 다릅니다. 임의대리에만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어요. 수권행위가 처리되거나 원인되는 법률관계가 종료될 때. 그거 외에 뭐가 있을까요? 125조 표현대리는 법정대리는 정되지 않습니다. 요 네 가지가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의 차이점입니다. 자, 수권행위란 말은 어디만 사용한다? 임의대리. 그러면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은 임의대리일까요? 법정대리일까요? 임의대리죠. 대리권을 줄 때는 대리권을 줄 만한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줄 거 아닙니까? 그 대리권을 줄 만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유식하게 원인된 법률관계, 다른 말로 뭐란다?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근로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총무과 직원으로서 대리권을 준 것이고, 위임계약했다, 고용계약했다, 도급계약했다, 조합계약했다, 그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뭘 준다고? 대리권을 줍니다. 이렇게 대리권을 주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그거하고 수권행위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위임계약했다 해서 언제나 대리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따로 수권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양자는 다른 점이다. 다만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으니까 대리권을 주니까 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도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리권이 발생됐으면 대리인이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대리권 범위, 법정 대리는 법에 규정될 것이고 문제는 임의대리입니다. 이 임의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도 어디서 정해준다? 그렇죠. 수권행위에서 정해줍니다. 결국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해석이란 게 다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법원에서 하니까. 그래서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판례를 보는 겁니다. 그 여러분 3번, 4번 문제가 그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3번 있지 않습니까? 문제하고 4번 문제, 이게 대리권 범위에 관한 판례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리권은 주는데 대리권 범위를 안 정해줬다. 그럴 때는 우리 민법 몇 조를 해야 된다? 118조에 있는 범위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2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리권 범위에 관해서 나와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 세 번째 대리권 제한입니다. 대리권 제한에서 현재 문제되는 게 뭐가 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권입니다. 자기계약 하지 말라, 쌍방대리 하지 말라, 쌍방대리 금지 이러지 않습니까?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기 못하게 하는 이유가 누굴 구하기 위해서 못한다? 본인이죠. 따라서 본인이 만일 허락하면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새로운 세컨 채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발생된 채무를 단순히 뭐한다? 이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건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경제계약 한다든지 기한이 미도래한 채무를 변제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데 했어요. 하지 말라는데 했다. 그거는 무효일까요? 무건대리일까요? 무건대리지 확정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를 뭐 할 수 있다? 수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대리권 제한에 대리인이 수인했을 경우 각자 대리 원칙이다. 공동 대리 원칙이다. 그렇죠. 각자 대리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대리권 제한에 관한 거예요. 다음에 대리권 소멸 나오는데 소멸에서는 항상 본인에 해당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렇죠. 사망밖에 없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대리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짜로 주는 문제니까 자 33페이지 봅니다. 문제 1번. 지금 여기는 이제 대리 일반에 관한 것이죠. 자 1번이 방금 말했던 의의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하거나 수령함으로써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해석시키고 2번 대리는 사적 자체의 확장 아니면 보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의대리는 확장, 법정 대리는 보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불사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4번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자, 5번은 간접 대리. 간접 대리는 다른 말로 위탁 판매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대리는 직접 대리입니다. 그럼 직접 대리와 간접 대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직접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한다 했죠? 그러나 간접 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간접 대리란 데 있을 겁니다. 자기 계산하에 타인 이름으로 법률행위하고 요걸 틀렸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면서 계산은 누구 계산한다? 타인 계산하는 거. 그게 간접 대리입니다. 따라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효과도 누가 받게? 대리인 자신이 받습니다. 그 간접 대리 대표적인 게 종로서적이나 교보서적이라니까. 교보서적은 책 팔 때 자기 이름으로 팔지 출판사를 대리해서 파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서 카드를 긁으면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가게? 매출 보면 교보서적, 종로서적 나오지 출판사 이름은 안 나온다니까. 그렇지만 다 팔고 났을 때는 그 돈하고 파본하고 남은 책 전부를 누굴 주고? 출판사 죽으면서 한 권당 뭘 받는다? 스스로 챙긴다니까. 계산은 누구 계산한다고? 출판사 계산합니다. 법률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손해가 나더라도 출판사는 손해나지 누구는 손해가 안 난다고? 그렇죠. 서점은 손해가 안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산은 다 누구 계산하니까? 출판사 계산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타인 계산하에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하고 그 효과가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118조에 해당되는 거.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이것도 보존행위입니다.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보존행위입니다. 만일 제때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다음에 3번도 보존행위입니다. 4번도 보존행위입니다. 5번은 당연히 보존행위입니다. 똑 수리한 것만 보존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4가지 보존행위에 속한다는 거 암기하면 됩니다. 그 2번이 틀렸죠. 이거는 이용 계량이지만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3번, 4번이 방금 말하던 대리권 범위에 관한 겁니다. 3번처럼 법무사가 툭 튀어나오죠. 법무사는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게 없게. 이거는 등기를 이전하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채무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번은 뭐야 되는 겁니까?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본인에게. 그러면 드디어 변제기 됐을 때 스스로 인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계약 가능합니다. 주식 매매에 의한 명의겠습니다. 자, 주식 매매였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에 가가지고 이름 바꿔줘야 되는 게 누구의 의무입니까? 매도인의 채무입니다. 그 매도인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매수인을 대리해서 이름 바꿔주는 것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를 긴하는 겁니다. 다음에 부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남편과 부인이 함께 상점을 운영합니다. 그 상점에 남편 명의 인감을 보관해 줍니다. 보관했다는 자체는 이 인감을 가지고 이 상점 운영에 필요한 행위를 하라고 주겠죠. 따라서 처가 범포에 보관 중인 남편 인감을 이용해서 금전을 차용해주고 금전을 착용했다. 이것도 뭐라고?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없다. 다음에 5번 보니까 잘 나가다가 해지한다는 말이 나오죠. 무조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해지를 한다든지 계약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고 없애버리는 건 하면 안 됩니다. 4번 문제는 1번만 보면 됩니다.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2번처럼 대금 취급기를 연계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자, 이게 4번이 1, 2번이 문제가 아니고 1, 2번이 대리권 범위에 관한 문제고 문제는 이제 3번입니다. 제가 3번하고 5번이라고 그걸 잘못 말했습니다. 5번을 먼저 보세요. 4번에 1, 2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요 두 가지가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자, 5번에 3번을 보십시오.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대리권 범위를 넘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을 보십시오. 매수할 권한을 주는데 그 매수한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음에 도로 2번 갑니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상방대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행기 도래해야 됩니다. 기한이 미도래한 채무를 이해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아니 됩니다. 안 되는 건 1번이죠. 지금 경매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이 대리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쌍방대리입니다. 이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경매는 무효라고 나왔어요. 무효. 자, 다음에 3번하고 5번만 풀면 대리권 범위 충분히 알겠죠? 예. 여러분, 방금 제가 대금 취급기를 연계해 줄 수 있다 했죠? 그럼 대금 영수 권한을 받은 자가 대금 일부를 면제해 줄 수는 있어 없어요? 면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문제 다시 3번을 가봅니다. 이 3번이 여러분 질문이 많은데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갑입니다. 자, 20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리권도 없는 어리, 나는 갑의 대리입니다 하고 이 부동산을 매매한 겁니다. 지금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병이, 자, 나는 대리인하고 말하는 사람과 계약을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각 같으면 지금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무슨 소리냐? 나는 당신하고 매매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러냐? 대리인하고 말하는 사람이 뭐였다? 나에게 매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을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 병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일단 대리인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내가 거래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대리권 없다는 건 너가 입증하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지. 그러면 전부 다 짜고 다 부동산 매매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대리권의 존재 여부는 그 효과를 주장하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 병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병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을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진다? 병이 부담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법률 효과를 바라는 누가?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자, 다음에 4번은 만약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 이제는 두 번째 넘어가죠. 두 번째는 뭐에 관한 거다? 대리 현명에 관한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걸 다시 쓰면 갑의 대리는 을이 갑을 대신해서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럼 매매하지만 매도인은 누가 된다고 그랬죠? 방금 갑입니다. 그런데 을은 병과 매매를 하는데 어찌 매도인이 갑이라는 걸 아느냐? 그거야 이 을이 대리해서 법률행위하죠. 맞습니까? 대리해서 매매한다니까. 그 대리해서 매매가 법률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대리행위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대리행위를 한다는 걸 이야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대리의사를 상대방에게 뭐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대리의사를 표시한다는 걸 우리 민법 114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아니요. 법조문에는 현명이란 말이 없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있다.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합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결국 대리인이 법률행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합니다. 매도인이 갑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유식하게 말해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 나타낼 연자, 이름 명자. 누구 이름을? 본인 이름을. 이렇게 현명해야만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제도를 무슨 주의? 현명주의라 그래요.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현명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명주의는 상행위는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 민법만 현명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현명을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게? 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효과가 기속되는 거죠. 그럼 이 현명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조용하다. 현명 안 하면 누구 행위로 본다? 대리인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봅니다. 즉 이 매매 당사자가 누가 된다?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다만 현명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대리 행위를 한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에게 기속된다. 그게 4번 아닙니까? 현명은 안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서 몰랐어요. 알았다고 돼 있잖아. 그럼 그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죠. 그럼 의사에 합치됐으니까. 다음에 5번입니다. 이 5번을 유식하게 말하면 뭐라 그러면 됩니까? 뭐라 그러게? 그 한마디만 하면 좋은데 대리권 남용이라 그럽니다. 그 말이 그렇게 잘 안 나옵니까? 대리권 남용이라고. 알긴 아는데 아직 용어가 안 익숙해서 그래요. 자, 봐봐요. 갑의 대리인 을에게 아파트를 3억에 매매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3억에 매매했습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 그래서 수령했어요. 수령했는데 이 돈을 본인에게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대리행위를 합니다.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하면서 대리인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런 걸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뭐하고 있다? 이게 대리권 남용이다 이 말입니다. 대리권 남용은 원칙은 유효계 무효계? 유효라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잖아. 수령할 권한이 있다니까. 따라서 본인의 효과가 계속됩니다. 갑은 등기해줘야 된다. 등기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외적으로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는 무효입니다. 라고 법조문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따로 절대로 시험이 안 나오고 매수할 때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했잖아. 107조 비진입 표시 유추 적용이라니까. 비진입 표시할 때 항상 문항으로 나온다고 그러고 문제도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다니까 문장에 지금 비진입 표시 봐봐 앞에 나오면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걸 유추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따로 독립돼서 문제는 못 나와요. 이거는 문항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한 문항 나온다든지 107조 할 때 나온다 이 말입니다. 107조.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병이 이를 뭐라고? 알았는데 무슨 무건대리입니까? 무효가 되는 거지 이때는. 표현대로도 성립하지 않고 무건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을 전혀 보호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6.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래서 4번 답은 5번이죠. 예, 5번은 아까 했습니다. 다음에 6번. 자, 6번부터는 뭐에 관한 문제다? 현명에 관한 겁니다. 현명은 왜? 아니 매매의 대금을 연기해 줄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뭐나? 없다고 돼 있네. 아, 답이 두 개네요? 예, 네. 답이 두 개고 4번, 5번은 을은 아니고 갑에 대하여 분류가 됩니다. 응? 아, 몇 번 말입니까? 5번에? 예, 4번, 5번의 마지막 문장에서 병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 그 한도에서 갑에 대하여 분류가 됩니다. 아니, 이거를 누구들이 아니 2번이 틀렸고 5번은 왜 틀렸냐면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상대방 병이 알을 알았죠. 그럼 그 한도 내에서 을은 무건대리가 된다가 아니고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무효라고. 그러니까 갑은 책임은 안 돼요. 무효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효라고. 지금 만일 대리가 되면 누가 당사자가 됩니까? 갑과 병이 당사자인데 배임적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라니까. 그럼 요 매매 계약이 뭐라고? 무효됩니다. 무효. 두 놈이 짜고 했다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무효라는 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말이 맞겠죠? 그러나 당사자가 갑이기 때문에 갑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갑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 틀리게 틀리는 문장이 을보다는 갑에 대해서 유효가 됩니다. 지금 무효가 아니고 을은 무건대리가 을의 행위가 무건대리가 된다고 써놨잖아요. 을은 무건대리가 된다는데 무건대리가 아니라니까. 뭐라고? 무효라니까. 무효. 무건대리가 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을의 행위가 무건대리가 아니고 뭐라고? 무효라니까. 무효. 제가 말씀드린 무건대리인데 무건대리가 아닌데 다만 그 무효의 효과가 갑에게 대해서 무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갑과 병입니다. 그럼 제가 무효라는 건 누가 누구 사이가 무효라는 뜻입니까? 갑과 병이 무효라는 뜻 아닙니까? 갑과 병 사이. 그럼 지금 책에는 을은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라니까. 만약에 을은 무건대리가 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을의 행위는 무건대리 행위가 아니고 그냥 무효라고. 표현대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대로도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거나 그거는 무건대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짚어주세요. 응? 이번에 네. 지금 여기 권한 없다가 맞은 해서 아, 아니 잠깐만. 안 해설이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틀리네. 지금 4번 매매계약 지금 다시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답은 5번입니다. 2번과 5번이 아니에요. 아이 참. 지금 제 말을 듣고 4번은 지금 문제 자체가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건만 있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건만 있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방금 그냥 그렇게 하니까 확 넘어가 버렸네.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건과 매매계약 체결과 그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건을 소유받은 거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건을 소유받았을 때는 뭐 할 수 없다? 연기해줄 권한은 없어요. 연기 못 해줍니다.
이럴 때는 대금을 뭐한다? 수령할 권한만 있어요. 그러나 포괄적 대리권을 받았을 때는 못 해줄 수 있다? 연계해줄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늘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앞에 나옵니다. 예. 매매계약 체결과 그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뭐라고? 연계해줍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 그러면 연계해줄 권한 없습니다. 이게 원래 간평사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간평사여서 많은 사람이 틀렸습니다. 여기 문제는 간평사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줬어요. 근데 연계해줄 수 있냐 물어봤어요. 연계해줄 수 있을 수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포괄적 대리권을 받아야 됩니다. 4번은 지금 사례형 문제죠. 사례형 문제인데 문제 자체 그냥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니까 2번 대금 직업기를 연계해줄 권한은 없다. 맞습니다. 답이 두 개가 아니고 뭐라고? 5번 안 합니다. 5번 하나. 어제 야간반에 이거 설명하면서 했는데 또 까먹어버렸습니다. 저번 주에 야간반 6번까지 했었죠? 하면서 5번, 4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너무 많이 놀았어요. 자, 답은 5번입니다. 다음에 5번은 했고 6번부터가 이제 현명에 관한 겁니다. 현명. 방금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주의 사정으로부터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현명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 보통은 현명은 방금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했죠. 그럼 주의 사정으로부터 본인이 알 수 있으면 현명한 것으로 보니까 내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하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통 뭘 통해서 표시합니까? 계약서를 통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매도인 난에 누굴 쓴다는 겁니까? 갑이고 나는 그 사람의 대리인. 이게 뭐라고? 계약서를 통해서 현명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계약서에 본인 이름 명시할 필요 있어 없어요? 대리인 이름 명시할 필요 없고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게 없게 이렇게 본인 이름을 서명하고 본인 인장을 날인합니다. 이렇게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대리의사를 나타낼 수 있게 없게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갑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계약서를 통해서 현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보였다. 그럼 뭘 보여준다? 매매 위임장을 제시합니다. 그럼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건 벌써 현명했어 안 했어요? 따라서 계약서에 누구 이름만 적더라도 대리인 이름만 적더라도 현명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 이쪽을 통해서 현명했으니까. 요게 하나, 둘, 셋, 넷 항상 잘 돌아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현명에 가는 겁니다. 현명. 자, 7번을 먼저 봅니다.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이는 본인을 이익을 위하여 한다는 뜻은 아니다 돼 있을 겁니다. 다음에 능동대리의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지만 능동대리는 누가 의사를 표시합니까? 에?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현명해야 된다? 대리인이. 수동대리에서 누가 의사를 표시합니까? 아니, 상대방이. 그러면 현명도 누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그렇습니다.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심을 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능동대리, 수동대리 모두 다 현명주의가 적용됩니다. 다음에 현명하는 주체가 틀릴 뿐입니다.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현명합니다. 3번 대리인이 그 권한에 따라 누구 명의로 했다? 본인 명의로 음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책임진다 아닌다? 집니다. 본인 명의로 하더라도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4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이를 수령하는 대리인의 진위가 자기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5번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면서
분명히 제가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더라도 현명할 수 있다 했죠. 그러나 본인 명의로 하더라도 자기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행사하면 안 된다. 본인 것처럼 행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누구로 알고 있다? 본인을 알고 있다. 그럴 때는 현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당사자는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이게 현명에 관한 겁니다. 다시 6번으로 가봅니다. 6번, 8번, 9번 이제 이것은 대리인 하자 기준에 관한 겁니다. 하자 기준. 자, 여기는 현명에는 방금 요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대리인 하자입니다. 갑의 아파트를 매매합니다. 매수인은 병입니다. 자, 그럴 때 만일 매매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 병이 본인을 사기 강박한 겁니다. 그런데 대리는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본인은 자기가 사기 강박을 당했으니까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기를 안 당했으면 이 매매 자체는 하자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를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리인이 사기방대업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사기당한 바 없다라고 할지라도 매매 하자가 생겼어 안 생겼어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에서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 기준설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악이고 본인이 선입니다. 그럼 선이다 악이다? 악입니다. 본인에게 착오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습니다. 착오도 아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지 불일치한지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선인지 악인지 표준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합니다. 대리인. 되겠습니까? 자, 대리인 표준설입니다. 여기서 항상 헷갈리는 게 여기서는 지금 대리인 쪽에서 하자가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다릅니다. 자, 상대방 병의입니다. 매매를 했어요.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라고? 본인과 상대방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했으면 상대방은 당연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겠죠. 문제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몰라. 뭐지?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만일 제3자 사기강박이면 못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인은 제3자도 아니다? 동일시할 수 있다 했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에게 사기를 당하더라도 상대방은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부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리인 하자 기준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원칙은 대리인 표준이라 했죠. 근데 외의가 있잖아요. 어떨 때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고 딱 나오면서 대리인이 본인 뭐를 쫓아? 시시에 쫓아 법률행위를 할 때는 그때는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재를 주장하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예컨대 갑이 매수인이고 병이 매도인입니다. 그런데 대리인을 통해서 매각하는데 대리인이 본인이 뭘 쫓는다? 시시에 쫓는다. 시시에 쫓는다는 건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명목상은 대리지만 실제는 뭐와 같다? 사자와 같아요. 그래서 매매 목적물에 지금 심각한 하자가 있어요. 원래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580조. 근데 이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에 대해 담보 책임 중에서 580조는 선이고 무과실에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대리는 선입니다. 그럴 때 본인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게 없게. 원래는 선인지 악인지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이때는 취시했죠. 그럴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본인이 악이면 뭐로 봐야 된다? 그냥 악입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리인 하자 기준에 관한 겁니다. 6번을 봅니다.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매각하도록 을에게 백지 유임장을 써줬다. 유임장을 써줬다는 것은 대리권을 수했다는 거죠. 을은 동 건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필했다. 무슨 계약입니까? 자기 계약 아닙니까? 자기 계약은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들어서 이걸 되면 무슨 대리가 된다 했죠? 제가 자기 계약 상방 대리를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무권 대리가 된다 했잖아. 그럼 본인은 나중에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무권 대리니까 추인할 수 있잖아. 확정 무효가 아니라니까 무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보면 1번처럼 갑을 간의 을의 행위는 자기 계약이므로 갑을 계약은 무효이고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뭐로 바뀐다고? 자기 계약 상방 대리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확정 무효가 아니고 무권 대리로 바뀝니다. 따라서 3번처럼 을의 행위는 무권 대리가 되며 갑이 추인하면 을의 행위도 유효한 대리인가 될 수 있다.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무권 대리를 이제 확정 무효라 그러면 안 돼요. 자, 8번, 9번, 10번 들어갑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8번입니다. 갑의 대리인 지금 을이 대리행위합니다. 병으로부터 토지를 뭐하고 있습니까? 매수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입니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1번 대리행위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굴 기준해야 된다? 대리인 을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죠? 현명 안 했습니다. 그럼 누굴 위한 것으로? 을을 위한 것으로 보냅니다. 3번 을이 미성년자라도 병과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생긴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위하지 않습니다. 4번 을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파산했습니다. 자, 을이 파산했다.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병이 선의무가 실현 때는 갑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자, 물어봅니다. 4번은 맞기는 맞습니다. 왜 대리권이 소멸되는데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표적인 대리권 소멸로 표현됩니다. 지금 을이 파산되면 대리권은 소멸했죠? 근데 상대방이 지금 뭡니까? 선의무가 실이니까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책임을 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만약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 병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갑이 추인하면 매매계약상 효력은 갑에게 생긴다. 대리권 없다는 건 무권대리죠. 처리하기 전에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합니다. 추인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자, 다음에 10번을 봅니다. 본인 갑 임의대리인 을 상대방 병입니다. 1번 병이 을의 기망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자, 병이 누구의 기망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은 병 쪽에서 사기를 당했죠. 그러면 갑이 했든 을이 했든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을의 기망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병은 그 사기 사실에 대한 본인의 지부주를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을이 병의 기망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했다.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했죠. 취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방금 말했듯이 취소하는 것은 취소권은 누구한테 간다? 갑에게 갑니다. 따라서 여기는 앞에 거는 맞는데 뭐가 틀렸다? 뒤에 을이 취소할 수 있다 해서 틀렸습니다. 항상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취소는 지금 계속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례 문제로 오면 틀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준은 대리인을 기준하지만 취소권, 해제권, 부당이득 반환청권, 원상회복청권 등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3번은 아예 법조문 그대로 놨죠. 특정한 법률행위를 유임한 경우 을이 갑의 지시에 쫓아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갑은 자기가 한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일 못한 사정에 관하여 을의 부주를 주장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4번 병이 갑의 기망에 의해서 병은 그냥 상대방이죠. 그럼 갑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든 을로부터 당했든 무조건 마지막에 뭐라면 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됩니다. 다음에 5번 또 뭐에 가는 겁니까? 대리권 남용입니다. 을이 갑을 기망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로서 병에게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대리권 남용이죠. 그런데 상대방 병이 을의 이익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뭐가 된다고?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기 때문에 표현대리 난 게 안 돼요. 혹시나 또 표현대리 된다 그러나 그런 상대방은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에 11번은 그냥 종합 문제입니다. 1번은 행위 능력자임을 외하지 않는다. 2번 대리권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지금 문제는 임의대리에 가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임의대리입니다. 만약 법정대리면 2번이 적용 안 돼요. 수권에 의해 철회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다음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이 뭘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다음에 4번도 아까 했습니다. 5번을 봅니다.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 각자 대리입니다. 그래서 공동 대리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것도 법조문만 나오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대리제도의 3명감이 됩니다. 이제는 무건대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복대리를 보고 무건대리로 들어갑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답니다.